양상과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둔 KF-21이 뜬금없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군사 강국들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까지 받은 KF-21이 난데없이 그 효용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뭘 어떻게 해도 계속 태클이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사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투기는 한 세대만 건너뛰어도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대 최고의 전투기이자 아직도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운용 중인 F4 팬텀2가 F-16과 공중전을 벌인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이 개발 완료되어 실전 배치를 해도 장래에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하면 KF-21은 매 앞에 참새 신세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더군다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 더욱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KF-21에 대한 현재의 비판이나 일본 6세대 전투기의 개발이나 모두 허울뿐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의 세대 구분은 성능이나 설계 구조에 있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벽히 뒤바꾸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전투기 분야에서는 이런 기술적 격차가 더욱 도드라지는데요.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한 세대 이의 전투기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100대 이상의 9세대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F-22는 2006년에 치러진 노던 엣지 훈련에서 F-15, F-16, F-A-18을 상대로 144대 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전적을 기록하며 최강의 공중우세기로 등극했습니다. 이 덕에 F-22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전략무기 취급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 4.5세대라는 새로운 세대 구분이 확립되고 다른 나라의 전투기 기술도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5세대 전투기의 경계는 극도로 희미해졌습니다. 한 전투기가 4.5세대로 분류받기 위해서는 A사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IRST, 복합 소재 등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KF-21만 봐도 알 수 있듯이 5세대기의 구분이 상당히 모호해졌습니다. 당연히 성능적 차이는 있겠지만 4.5세대기로 5세대기를 격추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요. 적어도 4.5세대 144대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F-22 한 대를 격추할 수 없다라는 말은 시대착오적인 허풍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쯤 되면 전술과 지형, 방공 레이더의 백업, 조기경보 통제기의 유무 등이 공중전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6세대 전투기는 다릅니다. 물론 아직 실존하는 기체가 없는 만큼 여기부터 6세대 전투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5세대기 이상의 스텔스 성능을 기본으로 갖추고 대용량 네트워킹,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 등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되어 있어야만 6세대기로 구분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슈퍼컴퓨터급 성능의 컴퓨터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육해공의 전통적인 작전 영역은 물론이고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 대한 다각적이고 즉발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네트워킹 능력으로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플랫폼 간의 정보 공유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어야 6세대기의 기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6세대기의 실전 배치가 시작된다면 수적 격차를 떠난 초월적인 성능으로 단숨에 주력으로 등극할 텐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탑재 무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직관적인 변화가 예측됩니다. 일례로 5세대 전투기까지는 재래식 화약무기가 기본 무장이었다면 6세대기부터는 레이저, 고출력 전자파 등 광속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기본 무장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바다 위의 함정처럼 고출력 엔진을 기반으로 한 전력 생산, 여기서 발생한 추가 에너지를 이용한 항속거리 증가 등으로 작전 수행 능력에서부터 화력까지 말 그대로 한 차원 이상의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입니다. F-22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그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미국이 외계인과 싸우기 위해 만들었다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6세대 전투기는 그 F-22를 압도할 외계인의 UFO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투기 독자 개발에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라면 너도 나도 6세대기 개발에 뛰어들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기존 F2 전투기의 후계기로서 네트워크 중심 전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F3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칭으로 정확히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차기 자국산 전투기 개발 계획의 줄임말인데요.
F3는 F-15J의 제공권 확보, 유지 임무를 승계하고 강력한 센서 융합 및 네트워크 사격 능력으로 적성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등에 대항하는 카운터 스텔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슈퍼하이급 제공 전투기 사업입니다. 기술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6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죠. 이들이 과거 FSX 사업 당시 엔진 국산화를 하지 못해 미국에 의해 끌려다녔었던 교훈으로 자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총력을 쏟을 셈이었습니다. F2 전투기의 대체 물량으로 100대가량 생산될 예정이었고 개발비만 1.4조엔이며 양산, 배치 및 수명주기 비용을 포함한 총사업 예산은 5조엔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완수하기만 한다면 일본이 그들의 바람대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우뚝 서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허상에 불과했고 일본 사람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자체 개발한다고 몇 조의 돈을 쓰더니 자국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결국 록히드 마틴이랑 공동 개발한다고 통보한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당시 일본 군사업계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동 개발이 제2의 아파치가 될 거라는 걸 잘 안다. 미국은 공동 개발할 때 한 번도 핵심 기술을 알려주지 않는다. 엔진룸은 열어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일본 현지 조립 단가도 최종적으로는 몇 배는 오른다. 우린 미국의 손에서 놀아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F2 전투기의 후속 모델로 F3 개발에 투자를 늘리며 적극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완성하기 위해 미쓰비시 중공업, 록히드 마틴이 함께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의 기술적 하이브리드를 원했지만 막대한 예산과 미국의 완전한 기술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압도적입니다. 애초에 F3는 시작부터 그저 일본 특유의 겉모습만 포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잘 나타나는 맹점이 두 개 존재합니다. 미국 국방 및 국제정치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그 첫 번째 이유는 6세대 전투기를 운운하기에는 5세대 전투기조차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되어도 제대로 실현이 될까 말까한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조차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가능하냐는 의문이 든다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6세대 전투기에 적용될 기술들은 아직 검증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라는 것입니다. 1993년부터 컨셉이 잡히기 시작한 F-35가 실제로 운용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무려 26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35에는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봐도 일본의 F-3가 한국의 KF-21처럼 자체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것은 힘들다는 관측이 압도적입니다. 이에 일본은 자체적인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FX 사업을 영국의 템페스트 사업과 아예 합치기로 결정했는데요. 다시 말해 일본의 계획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봐도 되는 상황에서 최근 한국의 KF-21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인들은 겉만 번지르르 했던 자국의 실태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군사 전문가가 KF-21의 개발에 대한 부러움을 나타내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의 전략적 겸손이란 제목을 단 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한 한국 카이에 전투기 KF-21 보람에는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인 실용 스텔스기로 한국에 있어서는 최초로 전투기용부터 개발한 기체입니다. 이 기체에 대해서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다양한 점에서 일본이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KF-21을 4.5세대로 정의하는 것은 내부 무장창을 사용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KF-21을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데는 성능 이외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굳이 4.5세대기라고 자칭하고 있는 것은 수출 성공을 위한 자국 산업 발전 때문이라고 관측됩니다. 높은 성능은 오히려 주변국과의 군사균형을 무너뜨리고 긴장을 높일 수 있죠. 반면 0.5라고 하는 차이라면 배치 후의 업그레이드로 5세대기가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수면 밑에서 어필하기도 좋습니다. 여기에 T-50의 수출을 성공시킨 카이의 전략적인 계산을 볼 수 있습니다. 전투기의 수출 경험이 없는 일본보다 해외 세일즈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그는 일본이 한국보다 늦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일본 군사업계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각성을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고 마지막 시제기 초도 비행만을 앞둔 KF-21은 블록 제로에서 블록 1 개발 단계입니다.
이후 블록 2부터는 공대지, 공대함 임무 또한 완벽히 수행할 수 있고 대망의 블록 3와 이후 단계에서부터는 5.5에서 6세대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반메립 형태의 무장 탑재 방식을 완전한 내부 무장창으로 개수하여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기술, 고용량 네트워크, 다영역 감지 센서 적용 등 구체적인 개발 방향까지 이미 나와 있는데요. 심지어 후스X를 연계한 멈티체계 운용은 상당히 선명한 윤곽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KF-21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많은 반대와 비판을 묵묵히 이겨내며 지금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첫 시제기가 나온 후 많은 시험 비행을 거치면서 개념 속에서만 존재하던 우리의 초음속 전투기가 드디어 그 당당한 실체를 드러냈고 장차 4.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기로의 업그레이드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과장과 허풍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 무기개발의 행보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